혼례식이 끝난 첫날 밤, 부인, 처녀의 몸으로 시집왔다더니 저 아이는 대체 누구의 아이요? 신랑의 목소리가 신방을 뒤흔들었습니다. 신부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지요. 하지만 정작 놀란 것은 신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방님이야말로 말씀해 보셔요. 내일 먹을 쌀도 없다던 분이 마룻바닥 밑에 저 수만 양의 은괴는 무엇입니까? 황금 지참금 속에 정체 모를 아이를 숨겨온 신부. 그리고 거지 행세를 하며 엄청난 재산을 숨겨온 신랑. 한 사람은 혼수 괴짝에, 한 사람은 마룻바닥 밑에. 둘 다 비밀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눈 동상이몽 부부. 이 부부의 천지개병 대반전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재밌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 부탁드리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동지 섣달 삭풍이 매섭게 몰아치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진주 고을 산자락 밑에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둥은 썩어가고 지붕의 초가는 썩은 냄새를 풍겼습니다. 마당에는 잡초만 무성했고 담장은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이곳을 양반집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지 양반이라 불리는 진우, 도령의 집이었습니다. 진우의 가문은 한때 도성에서 알아주는 명문가였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사악한 권력자에게 모함을 받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가문이 통째로 짓밟히고 이곳으로 쫓겨왔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함과 화병으로 진즉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어머니와 19살 진우 도령은 겨우 목숨줄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깊은 산에 들어가 나무를 해왔습니다. 밤에는 호롱불 밑에서 집신을 엮었습니다. 그렇게 장터에 팔아도 겨우 입에 풀칠할 뿐이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솥단지에 걸칠 쌀 한 줌이 없는 처지였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저 집구석은 장차 대가 끊겨 귀신이 될 게 뻔하다며 다들 침을 뱉고 지나갔습니다. 바로 이 처참한 집 살인문 앞으로 온 고을을 발칵 뒤집어 놓는 거대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안개가 가시지 않은 산길을 헤치고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징 소리와 꽹과리 소리가 고을을 뒤흔들었습니다. 이윽고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가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선 천하에서 가장 비싼 명주 비단으로 장식된 신부의 가마였습니다. 붉고 푸른 비단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가마의 네 귀퉁이에는 황금색 장식이 화려하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장정 수십 명이 끝도 없이 줄을 지어 들어왔습니다. 장정들은 육중한 오동나무, 혼수 괴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황금이 가득 실린 수레를 땀을 뻘뻘 흘리며 밀고 있었습니다. 수레바퀴가 얼어붙은 진을 구덩이에 푹푹 박힐 때마다 쩍쩍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만 들어도 안에 무거운 은괴와 황금이 가득 실려 있음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진우의 홀어머니는 마당 가득 차오르는 비단과 황금 괴짝을 보며 제 눈을 믿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어 보기도 했습니다.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자 어머니는 마당에서 춤을 추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고 동네 사람들, 이것이 정녕 꿈이냐 생시냐. 거지 양반 우리 집구석에 이런 하늘 같은 복덩이 며느리가 넝쿨째 굴러왔구나. 동네 사람들도 일손을 놓고 때로 몰려왔습니다. 진우의 집은 양반이라는 이름표 빼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집구석이었습니다. 밥 빌어먹는 집에 도성 한양의 거상 딸이 시집을 오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곳으로 어마어마한 황금 지참금이 들어오니 다들 부러워하며 시샘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거상 가문이 뼈대 있는 양반 신분을 사려고 돈을 들이부었구나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가마가 살인문을 통과할 때였습니다. 가마꾼들의 어깨는 유독 무겁게 처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혼수 괴짝을 나르는 장정들의 눈빛도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누군가에게 쫓기는 삼들처럼 연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눈이 뒤집힌 시어머니와 고을 사람들은 이 수상한 징조를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저 돈 많은 거상 가문의 딸이 복을 굴리며 들어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신부 연화에게는 남모르는 거대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연화는 한양에서 길을 나서기 전날 밤 친정아버지의 눈물 어린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가문이 통째로 날아갈 위기에 처했다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고는 연화에게 정체 모를 무언가를 건네며 당장 도망치라고 했습니다. 가야 할 곳은 이미 철저하게 짓밟혀서 세상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사라진 진주 고을의 거지 양반 집이었습니다. 그곳이야말로 세상의 눈을 피할 가장 안전한 등잔 밑이었습니다. 연화는 오동나무 혼수 괴짝 밑바닥에 비밀칸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세상에 절대 들켜서는 안 될 치명적인 비밀을 숨겨서 탈출한 것이었습니다. 낮에는 그 비밀의 약을 살짝 먹여 숨을 죽였습니다. 연화는 가마 안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신랑 집에 도착할 때까지 이 비밀이 깨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천지신명께 빌었습니다. 이윽고 사방이 캄캄하게 저물었습니다. 온 고을을 들썩이게 했던 요란한 잔치도 모두 끝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황금 괴짝을 안방에 들여놓고 마냥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신방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은은한 등잔불 아래 신부 연화와 신랑 진우 도령이 어색하게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방 한 구석을 가득 채운 커다란 오동나무 혼수 괴짝들이 묘한 위압감을 풍겼습니다. 연화는 제 심장 소리가 신랑에게 들릴까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낮 동안 약 기운에 취해 괴짝 속에 갇혀있던 그 비밀이 혹여나 깨어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괴짝 속의 존재가 잘못되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숨 막히는 침묵 속에서 연화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서늘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신랑 진우는 잠시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진우 역시 어딘가 몹시 초조해 보였습니다. 눈빛이 자꾸만 방바닥 마룻바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서방님답게 다정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내가 잠시 마당에 나가 밤바람을 쐬고 오겠소. 혼례 길에 지친 몸을 잠시 누이고 계시오. 진우는 말을 마치고 문을 닫아걸은 뒤 황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진우가 나가자마자 연화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칠애로 쓰고 있던 무거운 족두리를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괴짝 속에 갇혀있는 존재의 안위가 걱정되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연화는 황급히 오동나무 괴짝으로 달려갔습니다. 육중한 노쇠에 자물쇠를 거친 손길로 열었습니다. 비단 더미를 걷어내고 가구 밑바닥에 비밀칸을 힘껏 비틀어 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약 기운이 깬 3살배기 어린 아기가 답답한 가구 안에서 서글프게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땀에 흠뻑 젖은 아기는 낯선 어둠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참았던 우렁찬 울음을 으앙하고 터뜨려 버렸습니다. 연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얼른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손으로 아기의 입을 막아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이의 등을 다급하게 달래며 연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조금만 더 참지. 조금만 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신방문이 거칠게 벌컥 열렸습니다. 문짝이 부서질 듯한 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밖으로 나간 줄 알았던 신랑 진우 도령이 방 안으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사실 진우에게도 치명적인 비밀이 있었습니다. 진우는 첫날 밤을 틈타 마룻바닥 밑에 대대로 숨겨둔 가문의 비밀 증거 장부와 은괴를 옮기려던 참이었습니다. 어머니마저 깊이 잠든 사방이 고요한 틈을 타 사랑채로 자금을 옮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방에서 난데없는 아기 울음소리가 천장을 울리며 들려온 것입니다. 진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자신도 모르게 숨겨둔 칼을 뽑아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두운 등잔불 아래 신혼부부의 시선이 허공에서 무섭게 부딪혔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신랑 진우의 손에는 가난한 선비에게 절대 어울리지 않는 시퍼런 무쇠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검은 자루와 날카로운 칼날이 등잔불을 받아 번뜩였습니다. 반면 신부 연화의 품에는 누더기 천에 쌓인 어린아이가 안겨 울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진우의 칼날을 보고 자지러지게 울어댔습니다. 낮 동안 두 사람은 서로에게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한쪽은 돈 많은 부잣집 신부였고 다른 한쪽은 운 좋은 가난한 신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짜 가면이 혼례 첫날 밤 단 몇 초 만에 소름 돋게 벗겨져 버렸습니다. 부부의 신방은 눈 깜짝할 사이에 칼날이 오가는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신랑 진우는 눈이 뒤집혀 칼을 들이댔습니다. 칼끝이 연화의 목덜미를 겨누었습니다. 진우는 핏대를 세우며 서슬퍼렇게 소리쳤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시집왔다는 포목전 딸이 첫날 밤에 내 눈앞에서 애를 꺼내다니. 이 어찌 된 일이냐. 정조를 잃고 사통하여 낳은 자식을 감히 우리 가문의 안방으로 몰래 들여왔단 말이냐. 당장 이 아이와 내 정체를 밝혀라. 진우의 음성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문을 모욕했다는 생각에 눈이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인 연화는 사색이 되었으면서도 지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등 뒤로 숨기며 신랑의 칼끝보다 더 무서운 눈빛으로 진우를 노려보았습니다. 연화의 시선은 신랑의 손을 매섭게 향했습니다. 진우의 손에는 시퍼런 칼과 함께 품에서 흘러내린 검은 자루와 수상한 서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가난해서 집신이나 엮던 선비인 줄 알았던 사내가 첫날 밤부터 칼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정체 모를 자부까지 쥐고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으니 부인 역시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연화는 칼날 앞에서도 당당하게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첫날 밤부터 서로를 부정한 여인과 수상한 음모꾼으로 오해하게 된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의 숨 막히는 대치 속에 오동나무 괴짝 속 아이의 서글픈 울음소리만이 차가운 밤 공기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먼저 칼을 거두거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향한 의심의 칼날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가문에 휘몰아칠 거대한 폭풍우의 서막이 장엄하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의 서슬퍼런 대치가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무거운 침묵을 깨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서늘한 기운은 도무지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진우의 홀어머니는 마당에서 싱글벙글 웃고 있었습니다.
안방 가득 차 있는 황금, 지참금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밤새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황금 괴짝을 만져보며 조상님이 도우셨다고 기뻐했습니다. 어머니가 마당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잔치 잔해를 치우는 동안이었습니다. 정작 신방 안에서는 피를 말리는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신랑 진우는 칼을 거두었지만 연화를 매서운 눈빛으로 노려보았습니다. 진우는 목소리를 낮추어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바깥에서 고생하신 어머니를 생각해서 당장 관가에 고발하지는 않겠소. 하지만 내 신성한 집안에 저 핏덩이를 오래 둘 수는 없소. 대체 처녀의 몸으로 어디서 사통하여 낳은 아이란 말이오? 연화는 기가 막혔지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직 그 아이의 진짜 신분을 서방님에게조차 밝힐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부정한 여인이 되는 편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연화 역시 눈을 똑바로 뜨고 진우를 매섭게 받아쳤습니다. 서방님이야말로 그 대단한 궤와 시퍼런 칼의 정체가 무엇인지요? 당장 내일 먹을 쌀도 없다던 거지 집안에서 밤중에 은밀히 상자를 옮기다니요. 어디서 도둑질이라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대역죄라도 꾸미시는 것입니까? 두 사람은 서로의 치명적인 약점을 완벽하게 쥐고 있었습니다. 관가에 고발하는 순간 두 사람 모두 파멸하는 외나무다리였습니다. 결국 진우가 먼저 낮게 읊조리며 타협안을 내놓았습니다. 서로의 정체가 완전히 밝혀질 때까지는 비기기로 합시다. 대신 저 아이는 당장 내 눈앞에서 치우시오. 만약 내 어머니가 아시게 되는 날에는 내 손으로 직접 관가에 포교들을 부를 것이오. 그날로 연화는 아기를 행랑채 구석방으로 남몰래 옮겼습니다. 그곳은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사방에서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차디찬 냉골이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눈을 피해 틈만 나면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미음을 쓰고 밥을 지어 행랑채 구석방으로 바쁘게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밖을 서성일 때마다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디 가느냐고 날카롭게 물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방이 너무 지저분하여 걸레질하러 가옵니다. 어머님. 연화는 그렇게 임기응변으로 둘러대며 하루에도 몇 번씩 냉골을 오갔습니다. 어린 아기는 배가 고파 행랑채 구석에서 칭얼거렸습니다. 연화는 아이의 입을 포대기로 막으며 소리 죽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금만 참으라고 누나가 곧 구해주겠다고 속삭이며 아이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결국 밟히는 법이었습니다. 밤마다 행랑채를 수상하게 서성이는 며느리를 이상하게 여긴 어머니는 연화의 뒤를 조용히 밟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행랑채 구석방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연화는 혼비백산하여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모든 비밀이 탄로나고 다 끝났구나 싶어 사색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괴짝 옆에 숨겨진 아기를 보고 온몸을 부르르 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처녀 몸으로 황금을 싸들고 오더니 밤중에 웬 사생아를 숨겨두고 키운단 말이냐. 당장 바른 대로 고하지 못할까. 이 애가 대체 누구 핏줄이냐. 똑바로 말 안 하면 당장 포도청 포교들을 부를 것이다. 시어머니의 매서운 추궁에 연화는 입술을 짓씹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진실을 다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뒤집힌 시어머니를 단숨에 주저앉힐 치명적인 단어를 꺼내야 했습니다. 연화는 피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머리를 짓지었습니다. 어머님,
조 판서 그 사악한 놈에게 가족을 잃고 쫓기는 제 은인의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발각되면 제 친정은 물론이고 어머님 마당에 깔아둔 황금 지참금까지 전부 역적의 자금이라며 관가의 통째로 몰수당합니다. 제발 서방님과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이 아이를 살려주셔요. 조 판서라는 이름과 황금 몰수라는 말에 시어머니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뭐라, 조 판서 그 천하에 죽일 놈의 이름이 여기서 왜 나와? 게다가 그 놈에게 들키면 내 황금 수레들이 다 날아간다고. 시어머니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방구석에서 발을 떨고 있는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얼음장 같은 냉골에서 3살배기 아기의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처참한 모습에서 시어머니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이 거칠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거 조 판서에게 가문이 짓밟혀 무너진 뒤 제 아들 진우를 데리고 길바닥에서 얼어 죽을 뻔했던 끔찍한 세월이었습니다. 내 피 같은 황금을 지켜야 한다는 집착과 자식을 키워낸 어미의 지독한 본능이 노인의 마음속에서 무섭게 소용돌이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이가 갈리는 듯 주먹을 쥐더니 혀를 찢차며 아기를 덥석 빼앗아 안았습니다. 쯔쯔, 내 그 조 판서 놈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린다. 내 피 같은 황금과 내 집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 이번 한 번은 속아 넘어가주마. 더는 깊이 캐묻지 않을 테니 너도 입 조심해라. 그나저나 이 미련한 년아, 돈은 그리 많으면서 애를 이런 냉골에 썩히고 있었더냐. 애 입술이 새파랗게 질린 것이 안 보이냐. 당장 뜨끈한 미음이라도 쑤어 오너라. 시어머니는 여전히 퉁명스럽게 떽떽거렸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제 품에 꼭 안고 늙은 가슴으로 온기를 전했습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든든하고도 억척스러운 보살핌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 진우의 눈을 피해 밤마다 행랑채 아궁이에 몰래 불을 지폈습니다. 황금 지참금으로 사온 귀한 쌀로 미음을 정성껏 쑤어 며느리 모르게 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비록 돈 보고 들인 며느리였지만 원수에 대한 증오와 재산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조선 어미의 억척스러운 조력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신랑 진우의 행보도 수상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진우는 낮에는 평소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어수룩한 선비처럼 행동했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 오고 마당에서 집실 엮었습니다. 하지만 사방이 캄캄한 밤이 되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진우는 검은 옷을 꺼내 입고 삿갓을 깊게 눌렀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연화가 잠든 틈을 타 담장을 사뿐히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서방님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밤마다 잠을 자지 않고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진유가 담을 넘자 연화는 숨을 죽이고 그의 뒤를 바짝 밟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을 뚫고 진유가 향한 곳은 깊은 밤 인적이 완전히 끊긴 진주 장터의 허름한 객주였습니다. 진우는 그곳에서 덩치가 무지막지하게 큰 사내들과 은밀하게 접선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객주 문창살 틈으로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몰래 훔쳐보았습니다. 진우는 첫날 밤 마룻바닥 밑에서 꺼놓은 비밀 서책을 사내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은 가난한 선비인 줄 알았던 진우 앞에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깍듯이 예를 갖추며 은밀하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도성 한양의 소식입니다. 조 판서의 무리가 드디어 이곳 진주 고을까지 사람을 보냈다고 합니다. 가문의 원수를 갚을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진우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좋다.
그 장부와 은괴로 조정의 대신들을 움직여라. 조 판서 그놈의 목을 칠 증거는 이미 내 손안에 가득하다. 문 밖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들은 연한 가슴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조 판서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조 판서는 바로 자신의 친정을 도륙내고 은인의 가문을 멸족시킨 불구대천의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화는 아직 진우의 진심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 사내가 막대한 돈을 풀어 무서운 음모나 위험한 역모를 꾸미는 무인물이라고 오해할 뿐이었습니다. 진우 역시 연화에 대한 의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 지붕 아래에서 부부라는 이름으로 사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부정한 여인과 위험한 음모꾼으로 오해한 채 매일 밤 숨 막히는 심리전과 첩보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이어지던 이들의 위태로운 동거 속에 마침내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재앙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슬아슬한 동거가 하루하루 위태롭게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을 전체를 피로 물들인 거대한 재앙이 마침내 진우의 집 마당까지 거칠게 밀려왔습니다. 사방에서 군마의 말발굽 소리가 땅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사악한 권력자 조 판서의 악독한 신복들이 군사들을 이끌고 진주 고을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놈들은 도성 한양에서 도망친 충신 가문의 핏줄을 바짝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고을 어딘가에 거대한 상단 자금이 숨어들어왔다는 첩보까지 입수한 상태였습니다. 군사들은 이 잡듯이 사대부의 집과 민가를 가리지 않고 부수며 진우의 초가집 앞까지 이르렀습니다. 대문이 거칠게 부서지는 소리가 온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살인문이 종이장처럼 찢겨 나갔습니다. 조 판서의 군사들이 시퍼런 칼을 빼들고 마당으로 비집고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놈들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닥치는 대로 장독대를 깨부수었습니다. 마당 구석에 쌓아둔 땔감 더미를 발로 차서 무너뜨렸습니다. 살벌한 고함이 차가운 겨울 공기를 찢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진우의 홀어머니는 너무 놀라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마당 구석에 주저앉은 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무서운 와중에도 흘금 눈길을 횡랑채 구석방으로 던졌습니다. 그곳에는 지금 귀한 황금 지참금을 지켜줄 어린 아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기가 울기라도 하면 내 황금과 목숨이 다 날아간다는 생각에 노인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신방에 있던 신랑 진우는 평소에 어리숙한 거지 양반 가면을 싹 벗어 던졌습니다. 진우는 방문을 열고 매서운 눈빛을 번뜩이며 마당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진우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슬퍼런 기계에 날뛰던 군사들이 순간 주춤했습니다. 진우는 군사들을 향해 청천벽력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아무리 몰락하여 초야에 묻혀 사는 양반이라 하나 조정 명치도 없이 사대부의 가택을 이리 무도하게 짓밟는 법이 어디 있느냐. 당장 칼을 거두지 못할까. 진우의 엄숙한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조 판서의 우두머리 신복은 눈을 가늘게 뜨고 음산하게 비웃었습니다. 신복은 칼끝으로 진우의 가슴팍을 가리키며 거만하게 읊조렸습니다. 조 판서 대감의 명을 받고 역적의 잔당과 수상한 자금을 쫓는 중이다. 이 거지 같은 집구석에 도성 한양의 최고급 비단 괴짝들과 수만 양의 황금이 무더기로 들어왔다는 제보가 있었다. 당장 집안을 샅샅이 수색하여 역적의 음모를 밝혀내라. 신복의 명령에 군사들이
군화를 신은 채 안방문을 향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신부 연화의 심장이 한순간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안방에는 화려한 혼수 괴짝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행랑채 구석방에는 지금 3살배기 아기씨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기가 낯선 군사들의 거친 목소리에 놀라 울음이라도 터뜨린다면 모든 것이 끝장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연화는 입술을 꽉 깨물고 안방 문 앞을 온몸으로 가로막았습니다. 연화는 눈을 똑바로 뜨고 한양 거상 가문의 딸답게 당당하고 매섭게 소리쳤습니다. 이곳은 엄연히 도성 한양의 상단과 약조를 맺고 매황금 지참금을 들여놓은 신방입니다. 외간 사내들이 사대 부녀자의 방을 무작정 범하다니. 이 무슨 해괴한 짓입니까? 내 당장 친가의 상단을 움직여 조판서 대감께 이 무례함을 낱낱이 고해 바칠 것입니다. 연화의 추슬러진 기선, 제압에 신복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조정의 막강한 자금줄을 쥔 거상 가문의 외딸이라는 말에 잠시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린 모양이었습니다. 거상들의 원망을 사서 조판서 대감의 눈밖에 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신복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신복은 음흉하게 고개를 돌리더니 저 멀리 외따로 떨어진 행랑채 구석방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안방은 그렇다 치고 저기 저 구석에 처박힌 낡은 행랑채 방은 무엇이냐?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것이 몹시 수상하구나. 저 방에 역적이 숨어 있을지 어찌 알겠느냐. 군사들은 당장 저 행랑채 문을 열어젖혀라. 군사들이 서슬퍼런 칼을 앞세우고 행랑채 구석방 문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방 안에서 겁에 질린 아기씨의 가녀린 숨소리가 새어나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연화는 눈앞이 캄캄해져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주저앉아 있던 시어머니가 가위 눌린 듯한 목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튀어나갔습니다. 어머니는 행랑채 문 앞을 몸으로 막아서며 군사들에게 떽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풀어헤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안 된다. 저 방은 절대 열면 안 된다. 저 방에는 몹쓸 전염병에 걸려 온몸에 피고름이 터진 내 먼 친척 아이가 누워있다. 역병 흉반이 사방으로 돋아나 숨만 쉬어도 전염되는 무서운 병이란 말이다. 굳이 저 방을 열어 역병을 온 고을에 퍼뜨릴 작정이냐. 시어머니의 실감나는 악다구니 연기의 군사들이 소스라치게 놀라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역병이라는 말에 험악하던 군사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신랑 진우가 신복의 앞을 턱 가로막았습니다. 진우는 차가운 책으로 신복의 시야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그러고는 은밀하게 신복의 넓은 소매 안으로 손을 쑥 집어넣었습니다. 진우가 밤마다 마룻바닥 밑에서 꺼내두었던 묵직한 은괴 3덩이가 신복의 손바닥으로 쓱 넘었습니다. 은괴가 부딪히며 둔탁하고 묵직한 소리가 신복의 소매 안에서 났습니다. 진우는 신복의 귀에 대고 낳고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나도 도성의 사정을 아주 잘 알고 있네. 이 먼 시골 구석까지 내려와 고생이 눈에 선한데 이것으로 군사들과 뜨끈한 국밥이라도 든든하게 대접하고 싶소. 조판서 대감께는 이 거지 같은 집구석엔 쥐새끼 한 마리 없다고 좋게 보고해 주시게. 역병이 도는 방에 들어가 굳이 피를 볼 필요는 없지 않겠나. 손끝에 전해지는 엄청난 은괴의 묵직한 탐욕에 신복의 입꼬리가 해괴하게 올라갔습니다. 뇌물을 챙긴 신복은 슬그머니
은괴를 품속 깊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험악했냐는 듯 헛기침을 크게 내뱉었습니다. 에헴, 과연 무너졌어도 뼈대 있는 양반가라. 처신이 아주 명쾌하고 훌륭하시구려. 역병이 도는 방이라니 굳이 군사들의 목숨을 걸 필요는 없겠지. 우리가 찾는 역적의 잔당은 이곳에 없는 것이 확실하다. 군사들은 당장 칼을 거두고 철수하라. 신복의 서슬퍼런 명령에 군사들이 썰물처럼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부서진 살인문 너머로 군사들의 말발굽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마당에는 팽팽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군사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자 연화는 긴장이 풀려 마당 자갈밭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흥건히 젖어 손 하나 까딱할 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가슴을 쓸어내리며 행랑채 문고리를 잡고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낮에는 서로를 죽일 듯이 의심하고 정체를 캐내려던 부부였습니다. 서로를 환양년과 위험한 음모꾼으로 오해하던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문의 몰살이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서 세 사람은 본능적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판서라는 공동의 적을 속이기 위해 완벽한 호흡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품에 숨겨둔 칼자루를 단단히 쥔 채 바들바들 떠는 연화를 서늘하면서도 복잡한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진우는 주저앉은 연화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방금 조판서의 이름을 들었을 때 부인의 눈빛이 무섭게 요동치는 것을 내가 똑똑히 보았소. 대체 부인이 숨긴 저 아이의 진짜 정체가 무엇이기에 목숨까지 걸고 감싸는 것이오. 그리고 처가 상단은 조판서와 대체 무슨 관계란 말이오? 연화는 진우의 복잡한 시선을 피하지 않고 스스로 땅을 짚고 꿋꿋하게 일어섰습니다. 연화 역시 진우의 소매 속에 숨겨져 있던 묵직한 은괴의 정체와 그가 품고 있던 날카로운 칼날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연화는 숨을 몰아쉬며 진우에게 받아쳤습니다. 서방님이야말로 조판서라는 이름에 왜 그리 사색이 되어 치를 떠시는지요. 그저 간에 찌들어 집신이나 엮던 거지. 양반인 줄 알았던 분이 어찌 조판서 신복들의 탐욕스러운 생리를 그리도 잘 알고 은밀하게 매수하신단 말입니까? 서방님이 밤마다 숨기시던 그 장부와 은괴는 대체 무엇입니까? 부서진 살인문 사이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의심의 불꽃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조판서라는 거대하고 거뭇한 적을 마주한 부부의 마음 밑바닥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기묘한 균열과 동지애가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가문의 생존을 건 두 사람의 불꽃 튀는 눈빛이 어두워지는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군사들이 모두 떠나고 깊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집안은 무서운 적막감에 휩싸였습니다. 마당에 부서진 살인문 사이로 차가운 밤바람이 윙윙거리며 소름 끼치게 불어왔습니다. 부부는 다시 안방 등잔불 아래에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묘한 위압감을 풍기는 오동나무 괴짝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신랑 진우는 긴 한숨을 내쉬며 품에 던져두었던 칼을 방바닥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신부 연화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는 첫날 밤의 분노로 이글거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의문과 고뇌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우는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먼저 입을 였습니다. 부인, 이제는 정말 숨김없이 내게 말해주시오. 저 아이는 대체 누구의 핏줄이오?
왜 목숨을 걸고 감싸는 것이오? 연화는 품에 안은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기는 군사들의 험악한 기세에 놀라 연화의 치맛자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고개를 들어 진우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서방님이 목숨을 걸고 은괴까지 써가며 아이를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 역시 온몸으로 행랑채 문을 막아서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더는 이 가문을 속일 이유가 없습니다. 연화는 담담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 아이는 제 자식이 아닙니다. 어디서 사통하여 남몰래 낳은 불결한 핏줄이 절대 아닙니다. 이 아이는 과거 조판서의 모함으로 멸문지화를 당했던 충신대감의 유일한 적장자이옵니다. 진우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충신대감이라는 이름이 그의 귀에 천둥처럼 내리쳤습니다. 연화의 눈물 어린 서사가 고요한 방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의 친정아버지는 도성에서 내로라 하는 포목전 거상이었습니다. 과거 그 충신대감에게 가문이 일어설 수 있는 큰 은혜를 입은 인물이었습니다. 대감의 가문이 피바람을 맞던 날 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목숨을 걸고 가문의 유일한 핏줄인 이 3살배기 아기씨를 몰래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포목전 지하 비밀 창고에 숨겨 목숨을 보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악한 조판서의 추정망이 마침내 친정집 턱 밑까지 잔인하게 들이닥쳤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제게 아이를 안겨주며 피눈물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재산은 다 빼앗기더라도 이 아이의 목숨만큼은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 진주고을로 시집을 오겠다고 자청한 것입니다. 진우는 멍하니 연화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지혜로운 안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방님의 가문이 조판서 놈에게 처참하게 짓밟혀 무너진 것을 저는 진즉에 알고 있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조판서가 이미 철저하게 짓밟아 놓은 이 거지 같은 집구석이야말로 놈들의 눈을 피할 가장 안전한 등잔 밑이라 생각했습니다. 놈들이 설마 자기가 파멸시킨 집에 충신의 자식이 숨어들 줄은 꿈에도 모를 테니까요. 진우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자신에게 걸어 들어왔다는 사실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닦으며 진우를 매섭게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서방님이 그저 조판서를 원망하며 기운 없이 사시는 불쌍한 거지 양반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서방님이 마룻바닥을 뜯으시던 모습은 제가 알던 나약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조판서의 신복을 은괴로 구워 살던 그 노련함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서방님, 대체 밤마다 숨기시던 그 장부와 은괴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진우는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온몸의 피가 뜨겁게 끓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연화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참았던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부인, 참으로 지독하고도 눈물겨운 인연이구려. 부인의 말이 정통으로 맞소. 내 가문을 처참하게 망가뜨리고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바로 그 조판서 놈이요. 나는 무능해서 가만히 숨어 살던 것이 아니었소. 원수를 갚기 위해 일부러 거지 행세를 하며 놈들의 눈을 철저하게 속인 것이요. 진우는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안방 마룻바닥 밑을 다시 거칠게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비밀 서책과 두꺼운 장부들을 꺼내 연화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괴짝에 가득 찬 묵직한 은괴들도 그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등잔불 아래 장부의 글씨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 장부는 조판서가 조정을 장악하기 위해 저지른 모든 비리와 영모의 죄상을 내가 목숨 걸고 캐내어 적어둔 결정적인 증거요. 그리고 저 은괴들은 놈을 단숨에 치기 위해 밤마다 피땀 흘려 모은 복수의 자금이었소. 나는 조판서 그 사악한 놈의 목을 내 아버지의 무덤 앞에 바치기 위해 매일 밤 숨죽여 칼을 갈고 있었소. 이번에는 연화가 소스라치게 놀라 입을 쩍 벌렸습니다. 그저 불쌍하고 무능한 거지 양반인 줄 알았던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원수의 숨통을 끊기 위해 어둠 속에서 거대한 복수의 판을 짜고 있던 진짜 사내였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첫날 밤 서로를 부정한 여인과 위험한 음모꾼으로 격렬하게 오해했던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가면을 벗겨내고 보니 조판서라는 거대한 악을 무너뜨리기 위해 목숨을 건 완벽한 동지였습니다. 진우는 가만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연화의 품에 안긴 3살배기 아기 씨를 향해 바닥에 엎드려 큰절을 올렸습니다. 충신 가문의 마지막 적장자 앞에 사대부의 예로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인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연화의 가냘픈 어깨를 단단하게 감싸 안으며 읊조렸습니다. 부인 고맙소. 원수의 삼엄한 눈을 피해 이 귀한 핏줄을 내 집안까지 지켜내 주어 참으로 고맙소. 이제 우리는 더는 외로운 싸움을 하는 혼자가 아니오. 부인의 지략과 내 자금을 합쳐 조판서 그 사악한 놈의 목을 단숨에 베어버립시다. 연화 역시 눈물을 닦아내며 지혜로운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친정포옥전에서 자라며 자연스럽게 배운 천재적인 장사수단과 지략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조판서 놈이 가로채려 하는 고을과 도성의 모든 상권을 제 두뇌로 먼저 묶어버리겠습니다. 자금줄을 말려버릴 것입니다. 서방님은 그동안 모으신 자금과 장부로 조정의 세력들을 움직이셔요. 우리 두 가문의 피눈물을 반드시 놈의 목숨으로 갚아줍시다. 차가운 심방 안에는 더는 의심과 서늘함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밤바람은 여전히 매섭게 불었지만 은은한 등잔불은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부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가짜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진 부부가 마침내 두 가문의 위대한 부활과 복수를 위해 손을 맞잡은 역사적인 밤이었습니다. 마침내 두 가문의 피눈물을 닦아줄 위대한 대반격의 날이 밝아왔습니다. 동지 섣달의 그 매서운 추위도 부부의 뜨거운 복수의 일념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신랑 진우는 사방이 캄캄한 깊은 밤이 되자 평소처럼 검은 옷을 입고 담장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부인 연화 역시 머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서방님의 뒤를 바짝 따랐습니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진주 장터 외딴 구석에 있는 허름한 객주였습니다. 문창살 사이로 가느다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진유가 은밀한 신호를 보내자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에는 덩치가 무지막지하게 큰 사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내들의 우두머리는 바로 조판서의 거대한 비리를 독자적으로 캐기 위해 임금님이 비밀리에 파견한 암행어사였습니다. 진우는 마룻바닥 밑에서 꺼내온 비밀 증거 장부와 은괴가 가득 든 상자를 어사 앞에 당당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장부를 펼쳐든 암행어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 안에는 조 판서가 조정의 권력을 잡기 위해 저지른 온갖 부정부패와 역모의 증거들이 날짜별로 촘촘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암행어사는 묵직한 장부를 어루만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 도령, 참으로 대단하네. 목숨이 수십 개라도 모자랄 이 위험한 증거들을 이 먼 산골에서 홀로 다 모았단 말인가. 자네 아버님도 지하에서 눈을 감으실 수 있겠네. 진우는 고개를 숙이며 어사에게 정중하게 고했습니다. 제 힘만으로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여기 제 아내의 든든한 내조와 지략이 있었기에 놈들의 감시를 피해 자금을 모으고 장부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부인 연화 역시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연화는 오동나무 괴짝 속에서 목숨 걸고 지켜낸 누더기 천에 쌓인 새 살배기 아기씨를 어사 앞에 조심스럽게 세웠습니다. 아기씨의 맑고 깊은 눈망울을 본 암행어사는 한눈에 과거 자신이 존경했던 충신대감의 핏줄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어사는 아기씨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대감의 거룩한 핏줄이 참으로 살아계셨군요. 천지신명이 도우셨습니다. 이 아이와 이 장부만 있다면 도성의 조판서 놈을 단숨에 찍어 누를 수 있습니다. 그 시각 부인 연화의 천재적인 장사 두뇌도 무섭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친정 포목전에서 자라며 도성과 고을의 상권 흐름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와 함께 마당에 가득 쌓인 황금, 지참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과거에 맺어두었던 전국 각지의 거상들에게 은밀하게 서찰을 보냈습니다. 연화는 조판서의 자금줄을 완벽하게 말려버릴 거대한 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조판서 일당이 독점하려던 도성의 모든 비단과 명주, 그리고 군사들에게 공급될 곡물 상권을 순식간에 역으로 묶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연화의 명령을 받은 거상들이 시장의 물건을 싹쓸이하여 감추자 조판서의 상단은 단 하루 만에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뇌물을 바쳐야 할 돈줄이 완전히 막혀버리자 조판서의 권력에도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증거와 충신의 핏줄을 확보한 암행어사는 밤을 새워 도성 한양으로 말을 달렸습니다. 군사들의 삼엄한 감시를 뚫고 암행어사는 마침내 대궐 안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사는 임금님이 계신 어전회의 자리에 한 장의 상소문과 진우가 모은 두꺼운 장부를 올렸습니다. 어사의 목소리가 대궐 기둥을 울렸습니다. 전하, 과거 충신대감을 모함하여 가솔들을 무참히 도륙하고 조정을 더럽힌 역적이 있사옵니다. 그자가 바로 조판서이옵니다. 여기 그놈이 저지른 역모의 장부와 기적처럼 살아남은 충신 가문의 유일한 적장자가 있사옵니다. 임금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쳐보았습니다. 장부 안에는 조판서가 가로챈 은괴의 액수와 역모를 모의한 가담자들의 이름이 피눈물처럼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3살배기 아기씨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바라보던 임금은 마침내 분노로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임금은 용상에서 벌떡 일어나 어전히 떠나가라 추상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당장 저 사악하고 무도한 조판서의 목을 베어 저작거리에 매달아라. 그 일당의 삼족을 멸하고 재산을 모두 몰수하라. 그리고 억울하게 가문이 무너진 진우 선비의 명예를 즉시 회복시키고 아버지를 판서로 추증하라. 동시에 임금은 도성의 어두운 감옥에 갇혀 매일 밤 죽을 날만 기다리던 연화의 친정 부모님도 즉시 석방하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조 판서에게 억울하게 압류당했던 연화 친정의 거대한 포목전과 가산도
고스란히 돌려주라는 왕의 칙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시각 진주고을의 조판서 신복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거지 양반의 집을 비웃으며 위세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궐에서 파견된 금군 군사들이 진주고을 장터와 진우의 집 마당으로 들이닥치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철컥거리는 갑옷 소리와 함께 수백 명의 군사들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어명이다. 역적 조판서의 잔당들을 한 놈도 남기지 말고 포박하라. 저 사악한 신복놈의 목에 당장 칼을 채워라. 낮에 은괴를 받아 챙기며 흐뭇해하던 조판서의 우두머리 신복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마당 자갈밭에 엎어졌습니다. 놈들의 목에 무거운 칼이 채워졌고 포청으로 줄줄이 끌려갔습니다. 백성들을 쥐어짜며 빼앗은 불의한 재산은 전부 몰수되어 가난한 이들에게 쌀과 옷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고을 백성들은 드디어 세상에 눈이 생겼다며 마당으로 나와 만세를 외쳤습니다. 모든 폭풍우가 지나간 뒤 한양도성의 거대한 포목전 앞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친정 부모님이 마차를 타고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저 멀리서 걸어오는 부모님을 보자마자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달려갔습니다. 연화는 부모님의 품에 안겨 가슴에 맺힌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 자식을 용서하셔요. 무사히 살아 돌아오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장하신 제 남편과 시어머님 덕분에 원수를 갚고 부모님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눈물로 범벅이 된 딸의 손을 꼭 잡고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연화의 곁에 늠름하고 당당하게 서 있는 사위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사위 앞에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우리 가문의 목숨과 의인의 핏줄까지 지켜주었으니 자네는 우리 가문의 영원한 은인일세. 참으로 고맙네, 사위. 진우는 서둘러 장인어른의 어깨를 붙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장인어른. 연화의 천재적인 지략과 용기가 없었다면 저 역시 복수를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연화는 제 목숨보다 귀한 아내입니다. 임금의 은덕으로 진우는 아버지의 못다 이룬 뜻을 이어받아 당당하게 조정을 이끄는 영의정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거지 양반이라 놀림받던 사내가 조선 최고의 고관대작이 되어 대궐을 누비게 된 것입니다. 가마에 실려온 금은보화를 보고 춤을 추던 시어머니, 역시 이제는 대궐 같은 저택의 가장 높은 안방마님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품에 안은 충신 가문의 아기 씨를 제 친손주보다 더 애지중지하며 옥야천으로 키워냈습니다. 아기 씨 역시 장성하여 가문을 물려받아 나라를 빛내는 훌륭한 선비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밤 서로를 부정한 여인과 위험한 음모꾼으로 의심하며 칼을 겨누었던 동상이몽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치명적인 비밀을 목숨 걸고 지켜주며 마침내 두 가문의 위대한 부활과 천지개벽의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두 사람은 부를 얻은 뒤에도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포목전의 문을 항상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쌀과 비단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며 온 백성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서로의 가면을 벗겨내고 진정한 동지가 된 부부는 평생을 서로 아끼고 존경하며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돈 많은 거상 가문과 가난한 양반가의 화려한 혼례식만 보고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가문을 살린 것은 마당에 가득했던 황금, 지참금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가짜 가면 속에 숨겨져 있던 뜨거운 의기였고 올바른 뜻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단단한 신이었습니다. 첫날 밤 서로에게 칼을 겨누었던 위태로운 부부였지만 그 칼 끝을 거대한 악을 향해 함께 겨누었을 때 가문은 비로소 위대하게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첫날 밤의 서슬퍼런 위기를 지혜와 동지애로 극복하고 가문의 복수와 부활을 멋지게 이뤄낸 부부의 이야기 재미있으셨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작은 울림과 통쾌한 사이다를 주었다면 화면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한 번씩 눌러주셔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한 번이 다음번에 더 기막히고 감동적인 야담을 준비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권력자는 결국 스스로 파문 무덤에 갇히게 되고 남모르게 선을 베푼 이들은 반드시 하늘의 복을 받게 된다는 인과응보의 진리를 오늘 이 동상이몽 부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깊은 여운으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